이번에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한 수 더 뜹니다. 폭동 수준이라고 해요. 중국은 엄청난 타격받았어요. 특히 중산층 아래 사람들이 타격받았잖아요. 중국은 이미 미래 10년, 10년 다 땡겨 썼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뭐가 없겠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주택 자금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중국은 후진국에 속했잖아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의 경제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는데요. 작년 말 올해 초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 각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불어나면서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도 덩달아 호전되는 걸로 기대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전망이 다시 우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떨지 오늘 1부와 그리고 2부 토론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호전된다는 사실 기사보다도 우려된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기사 중에 하나에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3월에 10만 채 매물이 나왔는데 4월에는 그보다 2배가 상승한 20만 채 매물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증권시장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글로벌 IB들이 전망치를 낮춰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미래 궁금하시죠?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국가의 경제를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GDP를 계산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소비, 투자, 순수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가 한정되다 보니까 국내 소비 부분은 적고요. 주로 투자와 해외 수출입니다. 특히 해외 수출 의존도가 70%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규모가 크잖아요. 시장 규모가. 그래서 과거에는 수출 비중이 컸는데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중국 국내 소비거나 투자로 소화를 합니다. 이게 어느 국가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IB들이 낮춘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 이 말은 세 가지 파트에서 옵니다. 하나는 국내 소비가 안 좋던지 아니면 국내 투자가 안 좋다. 하나는 해외 수출이 잘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해외 수출이 잘 될까요? 해외 수출이.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는 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했죠. 그리고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내세워서 생산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경제를 유지해 왔어요. 그게 2001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해외 수출이 중국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당시에 성장한 주요 요인이 이건 하나는 이제 해외 수출을 했죠. 국내에서 생산한 상당 부분 물건들을 해외에다 팔면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하고 생산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두 번째 중국이 2001년부터 2008년 급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는 앞에서 말한 것들 해외 수출이 좋아지니까 국내에서 설비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설비 투자를 삼으로써 투자 확대를 합니다. 이게 당시에 투자 확대된 배경이고요. 하나는 중국은 98년부터 부동산을 시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98년부터는 이제는 개인들이 혹은 직장인들이 시장에서 집을 사게 됐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복지로 줬거든요. 부동산 분양을. 근데 98년부터는 은행이 월급으로 일정 부분은 부동산 적립금으로 저축을 해서 부동산을 사는 이런 제도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이 98년 이후부터 폭등합니다. 당시에 국내 투자, 아까 국내 투자의 가장 큰 수요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부동산 지려면 철강이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화학공업 제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팍 뜨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합니다. 그럼 설비를 많이 사고. 그래서 그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 쌍순환입니다. 내부 순환. 하나는 해외 수출, 외순환. 그래서 중국 경제가 10% 이상 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시기가 2001년부터 2008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도 좋았어요. 전 세계 하나의 세계화 속에서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해서 주로 유럽하고 미국에 팔아서 해외 수요가 좋아지고 국내는 또 막 부동산 시장이 호황되면서 관련 철강 산업의 시멘트 산업, 관련 화학공업 산업이 확대 재생 산업에서 국내 투자 확대했고 또 해외 수요가 좋아지면서 또 그에 따라서 국내 투자 확대를 했고 그러니까 투자 확대가 일어난 겁니다. 자, 순수출 확대됐다고 했죠. 국내 투자가 확대됐죠. 소비는 그때는 크지 않았어요. 2008년 이전까지 중국은 이머징 국가, 후진국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1인당 소득이 한 4,0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소비를 해봤자 당시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이 92년 시장 경제하고는 주로 내순환인데 무슨 내순환이야? 부동산 중심의 투자 수요 확대 그리고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확대 이 외순환과 내순환이 그때 쌍순환해서 중국 경제가 폭발 성장했습니다. 자, 지금은 20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소비, 투자, 순수출이잖아요. 자, 수출이 일단 변했어요. 2018년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될수록이면 중국에 들어오는 물건을 관세를 때리겠다. 24%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될수록 중국 거 사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이 올라왔어요. 바이든도 어떻게 해요? 이번에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한 수 더 뜹니다. 동맹국을 앞세워서 얘네도 사지 말라. 우리도 안 사지만 얘네도 안 사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출 해외 수요 이쪽이 지금 장애물이 생겨버렸어요. 앞에서 말했죠.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게 해외 순수출 증가에 따른 국내 투자 확대 이게 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이 어려워졌잖아요. 자, 그만큼 국내 투자 확대 재생산이 덜 일어나겠죠. 그만큼 국내 투자가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아까 2008년 이전에 부동산 투자가 막 활성화되면서 중국 국내 투자 수요 확대 일어났다고 했죠. 뭐 시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중화학공업.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됐죠? 매물이 지금 상하이 하나 도시만 3월에 10만 채 나왔는데 지금 4월에 20만 채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안 좋습니다. 자, 부동산이 안 좋으면 부동산 연관 산업이 같이 사실은 되게 길거든요. 여러분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새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새로 인테리어를 하죠. 인테리어라는 게 엄청난 소재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한번 전자 설비를 쫙 구비해 놓잖아요. 뭐 자동차도 살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 사면은 연관 소비가 엄청 일어나요. 또 연관 기업들, 판매 기업들이 엄청 성장하면서 투자 확대 일어나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주택 자금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관련 또 확대 재생산했던 기업들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이제 본인 투자가 줄어들죠. 자, 순수출 투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3대 중에 남은 게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가 GDP에서 주는 공헌들 한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글로벌 IB들이 그동안 3년 코로나 때 소비를 못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 마음대로 활동하게 하니까 소비가 폭발하겠다. 그리고 GDP에 대한 성장률이 60%잖아. 그러면 어제 중국 경제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지겠다. 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중국 매년마다 5월 1일 하고 10월 1일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할 때예요. 5월 1일은 국제노동절이라고 해요. 계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장기 휴가를 줍니다. 보통 일주일이에요. 자기 몇억 명씩 움직입니다. 몇억 명. 자,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설립하는 건국일이에요. 10월 1일. 그냥 똑같습니다. 또 한 일주일 줘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갔다 와라. 또 계절이 바뀌니까 옷도 바꿔있고. 자, 그런데 올해 5월 1일이 일주일 휴가를 뚜껑 열어봤더니 소비액이 2019년보다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소비가 지금 부진한가?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은 엄청난 타격받았어요. 특히 중산층 아래 사람들이 타격받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 써봐서 코로나 있든 없든 크게 소비에 영향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뭐가 없겠어요. 중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지니기수가 통계별로 다르지만 지금 중국이 발표를 안 합니다. 2018년 때 이미 50이 거의 됐거든요. 50 이상이면 이미 폭동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50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니기수가 높아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소비보다 이 하층에 있는 사람 그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6억 명, 월 소득이 17만 밖에, 원화로 17만 밖에 안 되는 사람 소득을 늘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중서부 지역에 있고, 노동력 소질이 낮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 돈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라 얘기하는데 공동부유를 어떻게 할까? 이게 큰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또 잘 나가주면 부동산이 들어가는 전자를 살 거 아니에요. 전자, 자동차 이런 소비가 일어날 텐데 중국 부동산은 여기 그 다른 투자증권 리서치에 나와 보고서 보면 지금 미분양 주택 면적 있잖아요. 미분양 주택 면적을 매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분양 면적 나눠버리면 지금 미분양 이 부동산들을 다 분양하려면 앞으로 10년에서 16년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은 이미 미래 10년, 10년 다 땡겨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 중국 경제 성장을 하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매물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부진하니까 또 관련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국내 소비가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한계가 오죠. 그럼 일대 순수출 증가, 해외 수요로 이 국내 수요 부진을 막아야 되는데 해외 수요도 변변치 않아요. 해외 수요라는 게 누구죠? 미국, 유럽 이렇잖아요. 자, 근데 미국, 유럽, 일본 다 그 코로나 똑같이 3년 거뒀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돈을 무작위로 나눠줬잖아요. 몇백만씩. 그것도 이제 약발을 다 하고 유럽도 경제가 변변치 않고 이러니까 해외 수요도 지금 중국 국내 수요 부진을 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게 뭘로 성장해야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 3년임을 시작했잖아요. 어깨에 진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 한번 전망해 보면은 앞으로 시진핑 지도부가 미래 중국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냐? 사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 국내 경제 성장, 그래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안정적 정권 유지. 대외는 갈등 관리를 해야 돼요. 경제 성장과 갈등 관리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시진핑 주석은 3년임. 자,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갈등을 먼저 말해 볼게요. 갈등 관리에서 두 가지 갈등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대내 갈등. 대내 갈등 요인은 주로 일자리. 중국의 집이 청년들이 일자리 실업률이 24%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격차, 빈부격차 커지면 지금 뭐죠? 사회 안정에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소비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비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패입니다. 과거에 시진핑 지도부가 2012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중국의 31개 성시 지방 관료들이 마치 경영자, CEO처럼 행동했어요. 그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면 거기에 따라 내가 위로 승진하는 거야. GDP 선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자한테 CEO한테 경영 CEO한테 스탁 옵션 주잖아요. 경영 성과가 좋을 때 주식을 싸게 줄 수 있는 매입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경영자가 싸게 사서 자기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중국의 31개 성시 이 성장들이 스톡 옵션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기업하고 민간기업 잘해주면 민간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위너가 되면 경영 성과 좋잖아요. 법인 소득세 많이 거둬. 그래서 그걸 또 재투자해 인프라나 이러면서 고속 성장하니까 이해관계 일치해서 중국 그 31개 성시 대표들을 CEO처럼 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로도 우리가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인센티브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던 것이 2012년에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반부패를 엄격하게 합니다.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영 관료들은 시진핑 자리에 가려면 경제만 성장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GDP 선수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친환경 어떻게 하냐. 이 과정을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잡히면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추구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서양계 성시 관료들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를 잡았는데 그 대신에 대가가 뭐냐면 31개 CEO로 뛰던 이 당서기와 이 성장들이 그만큼 경제 열정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다시 자기 지역 경제 발전에서 뛰게 할까? 그게 거버넌스 문제거든요. 지배구조 문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시진핑 3년이면서 고민해야 되고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이제 설명드렸어요. 수출, 그 다음에 국내 소비, 그리고 투자인데요. 앞에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이끌어갈까? 그래서 4차 산업 기술 중심으로 배터리라든가 전기자동차 이런 미래 성장 산업 속에 투자를 더 해서 새로운 부동산 경제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형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중국 경제가 갈 수가 있는데 그건 짧은 시간이 안 됩니다. R&D가 확대돼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소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제는 중진국 그 마지막 단계를 넘어섰는데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요 하나의 기간이 있는데 이걸 잘못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방형 경제, 그러니까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질적 성장 경제, 미래 첨단 산업 구조로 구조 조정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싹 업그레이드 되는데 요 중간에 요 단계를 어떻게 뛰어넘냐. 가장 중요한 게 거시 안정성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은 디리스키, 거시 안정성을 제일 강조하고 있고요.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이 또 맞닥뜨린 도전은 뭐냐면 에너지 안전, 식량 안전, 그리고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도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옛날에는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과정을 안 봤거든요. 결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GDP를 발전시킨 성장이 진급하는 거고 이랬는데 이제 과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친환경을 강조하는 것. 자니 물건을 100만 원짜리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들었어? 그러면 너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지표를 지방관료평가 지표로도 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거시 안정성, 경제 연착륙을 실현하냐는 대개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가장 맞닥뜨린 또 거시 경제 문제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 성장과 대외 갈등, 대내 갈등을 유기적으로 잘 해결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정말 미션 임퍼서블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에 눈앞에 왔고요. 이걸 뛰어넘으면 중국은 말 그대로 미국에 버금가는 정말 경쟁 국가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시기를 잘못 넘으면 중국은 지금 중진국 마지막 단계는 실현했지만 다시 한번 6억 명이라는 국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이냐. 그래서 또 중진국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느 운명이 중국의 미래 운명일까요?는 이 지도부가 어떻게 세련된 외교, 글로벌 환경을 뚫고 나가고 또 국내에서는 어떻게 기업들한테는 경계를, 국민들한테는 희망을 주냐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중국 경제의 현황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어떻게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근데 0.15%씩 네. 금리 인하를 네. 중국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0.1로 아주 예. 그러니까 참새 눈물만큼 찔끔 내렸거든요. 주변 기업인들이 뭐 이민 막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부자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베이징하고 상하이 갔는데 해외 연기금이라든지 해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은 700조, 채권도 비슷한 700조 정도 돼요.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래 현황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의 전망치를 낮추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5.5에서 6.4까지 굉장히 좋게 봤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향을 해서 5.1에서 5.5%대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런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영향 주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두 분 전문가를 모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글로벌협회 우수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우리 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 지금 글로벌 IB들이 낮게 잡는데 우리가 데이터 경제 지표로 보면 어떠신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네. 그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5억 명 정도가 거의 경제 활동이 멈추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저 효과가 5월 달부터 분명히 나올 거로 봤는데 네. 의외로 4월에 비해서 5월 달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는 18% 증가했던 게 12%로 떨어졌고요. 네. 생산은 5.6에서 네. 3.5로 떨어지고 투자도 4.7에서 4.6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수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그 따끈한 지표가 어제 발표됐는데 11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독신자의 날이라서 온라인 쇼핑이 이때 하반기에 특수가 그렇죠. 터지는 날이고 상반기에는 이번에 6월 18일 날 세일이 있었는데 예. 의외로 지금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겨우 플러스를 유지했을 뿐이지 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달 그리고 그 출하 보면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연속 마이너스를 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중국 시장 특성상 네. 이제 가격 파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양호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의 좋은 기업에 납품을 하더라도 가격 경쟁이 빠지는데 한국 제품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되는가? 코로나 기간 중에 중국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2억 3,300만 명을 고용한다고 그러네요. 네. 이 기업들 중에 매년 200에서 300만 개 기업이 도태가 되거나 회사 문을 닫거나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임금 삭감이 일어나고 또 임금도 못 올려주고 그리고 또 임금을 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200건 정도의 대형 시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생산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금 현재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네. 또한 그 중국 경제를 떠받던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꺾이면서 전혀 소비도 안 일어나고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야말로 전 세계 그 공업 제품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예.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생산 공장 역할을 못 해주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중진국 함정이 좀 빠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중국을 금방 다녀오신 걸로 어제 들어오셨나요? 금방 3일 됐습니다. 3일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에 학생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교수님 중국에서 하셨고 해서 혹시 지금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막 24% 이렇게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뭐 혹시 현장에 가셨을 때 뭐 학생들 뵙도 그렇고 혹시 느끼셨나요? 학생들이 진짜 취직이 어려운가요, 중국에서? 이번에 네. 베이징하고 상하이 갔는데 네. 그 청년들도 만났었습니다. 네, 근데 네. 좀 많이 풀이 죽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뭐 네. 더 많은 졸업생이 1,000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부가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만 스스로도 생각해.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당장 우리들은 힘들다. 라는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게 그거하고 관계되나? 옛날에 그 알리바바 같은 ICT 기업들을 좀 때렸잖아요. 그리고 교육, 사교육도 없애고 혹시 그거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예. 뭐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지금 소장님이 네. 말씀하셨는데 네. 마치 그 틀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부동산 진축 3년 동안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다 사교육을 좀 잡기 위해서 사교육 정책을 좀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좋게 하려고 했지만 예.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것도 겹쳐가지고 맞아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겹쳐갖고 좋은 정책도 지금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나타나는 잘안 중국 정부 먹히네요. 입장에서는 좀 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면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위기라고 봐야 될 정도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최근에 또 금리도 인하를 하잖아요. 조금 인하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 지금 정부가 엄청 연착륙 하려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 효율성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어떻게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근데 0.15%씩 네. 금리 인하를 중국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0.1로 일, 아주 예. 그러니까 참새 눈물만큼 찔끔 내렸거든요. 그 이야기 자체는 자신들도 금리 정책이 네. 약발이 안 먹힌다. 예. 이런 것을 자신들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아, 또한 유동성 함정이 빠져 있죠. 예.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생존하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돈을 찔러주면은 그걸 투자하겠습니까? 전부 다 빚 갚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고 중국 정부도 아는 거죠. 여기서 0.25%씩 금리를 팍팍 내려서 실질적으로 그 1년물 LPR 같은 경우에는 최우대 그 금리 대출인데 네. 기업인들 대상으로 주는 거고요.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5년물 LPR이 기준이 되는데 이거를 더 낮춰주면은 실질적으로 더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왜- 그쪽으로 안 간다는 돈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음. 그 자금 자체가 고스란히 다시 제2금융권으로 가서 고금리로 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지금 중국 경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게 1930년대 펄벅 여사가 발표했던 대지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오란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네. 도적이 들어서 부잣집이 습격당하면서 방화되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떨어진 보석을 주워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지금 그 당시 1911년 신의 혁명을 모사한 대지상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부자들 같은 경우에 나가서 내가 돈 있다고 자랑해서 맛있는 거 먹으면 감찰에 걸리고 공무원들도 나가서 돈을 쓰면 지금 사정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니까 어디다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오란처럼 부유층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귀금속에 투자하다 보니까 1분기도 그렇고 4월, 5월 달도 보면 전체 소비의 30%는 금이나 액세서리 같은 쪽에 소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쪽은 늘어났어요. 예, 그쪽은 계속 늘어나니까 오케이. 전체 소비의 3분의 1은 예. 이런 금이나 액세서리가 뒷받침되니까 중국 소비가 그나마 두 자릿수를 유지해 주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일 뿐인데 이것을 빼보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 이제 1분기 가계저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상경 6천조 원 정도가 네.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2분기 정도가 됐으니까 한 4경조 정도 네. 되는데 이 지갑을 꽁꽁 닫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미중 간의 대화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를 좀 시작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진핑을 예. 독재자로 또 발언하면서 예. 또 아픈 곳을 찔렀고요. 또한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좀 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반간첩법이라든지 CDP의 공동부율이라든지 예. 인민경제론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접어서 예. 조금 전에도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알리바바 같은 예. IT 기업들이 네. 이제 그 돈을 좀 쓰고 투자를 하고 AI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해주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소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처음에 주변 기업인들이 중국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에 나와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하지. 우리 뭐 이민 막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부자들이. 실제 옆에 기업인들 그런 경우를 많이 부닥쳤나요? 있나요? 봤습니다. 이번에 베이징하고 상하이를 갔는데 예, 예. 그 이제 국제 회의 한국인 대표를 한 명 추천받아서 갔고 예. 그 1박 2일 끝난 다음에 제가 일부러 더 며칠 네. 동안 있었죠. 네. 제가 만나는 기업인들도 그렇고 중국 관료들도 그렇고요.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1분기는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좀 떨어졌다. 이 N자 반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가장 크리티컬 시기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네. 경제 수도이니만큼 역시 예. 해외 이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관심 한국에 많구나. 대해서 예. 이민을 가고 싶은데 한국의 이민 제도는 어떠냐 네.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불안 심리 불안 심리.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네.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갖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약화됐네요. 부자들은 예를 들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 좋았지 않습니까? 예. 10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죠. 그 10 내지 20%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10% 20% 낮춰도 좋으니까 꼭 팔아달라는 뭐 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네요. 예. 이것을 반등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장님 말씀 중에 사실 중국 경제 현상에서 할 때 미국과의 관계 이 완화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블링컨도 다녀가고 또 옐런이 또 간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아마 예. 그래서 미리 먼저 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다음 달인가 간다고 하는데 바이든은 계속 중국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중국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토니 블링컨이 미국 중국 방문을 어떻게 중국에서는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전문가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마침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그때 블링컨이 당시에. 있을 때요. 아. 근데 저는 같이 중국 관계 당국자들하고 며칠 동안 계속 쭉 만났어요. 다양한 당국자들을 만났으니까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영어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블링컨의 방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로 슈퍼피셜이를 얄팍한, 예. 알량한 겉모습만 그런 것. 아니 지금 블링컨이 미국이 슈퍼피셜. 정말 미중 관계를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오겠는가. 자기들 다 꿍꿍이가 있는 것이지. 미국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좀 불리한 면도 있고 완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우리 그런 얘기예요. 우리 중국인 14억 이상이다. 우리 바보 아니다. 저 슈퍼피셜 알량한 저 머리 쓰는 것 우리가 모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한편 또 재밌는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한중 관계 안 좋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한국에 대한 비난은 극구 자제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대신에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한국은 미국에서 희생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없는데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중국의 외교하면 짠랑 와이짜오 전랑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친 늑대 외교인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중국 당국자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미중 패권 대립을 보면 항상 중국은 당하기만 했다. 공격받기만 했고 때리는데, 미국은 항상 공세적인데 예. 공세적인 미국은 뭐라고 형용조차도 없고 중국은 당하고 피하고 어쩌다 반격하는 중국을 거친 늑대 외교라고 한다면은 그럼 미국은 무슨 외교냐?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냐?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몇 명이 이렇게 슬쩍 네. 얘기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예. 미국은 현재 지금 그 동맹국들을 규합해갖고 그 중국을 막 그렇죠. 공격하고 예.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리에꼬 와이자오. 우리말로 하면은 하이에나입니다. 오케이. 미국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이에나 상대를 외교.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동맹국을 계속 규합해갖고 중국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하이에나 하이에나 외교와 외교.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러네. 그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잘하다가 갑자기 미국이 때려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중국애들 굉장히 공격이 많이 차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근데 왜 자꾸 해외에서는 짤랑와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 지금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 가는데 순수하게 그 외국인으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다가오세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왜 짤랑와줘라고 해요? 중국과 예. 그리고 서방을 예. 비교해 보면 예. 서방은 좀 외교가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리스킹 같은 경우에도 예. 중국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산업 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를 목을 죽이는데 표현을 멋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드는 거예요. 걔 세련되게 한다. 그런데 오케이. 중국은 그게 예. 아니라 바로 그거와 관련해서 예. 열렬하게 반대한다. 예. 그리고 강력 여기에 표현을 대해서 쓰죠. 그러니까 불태워 죽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어떻게 19세기식 방법이냐 아니면은 예전에 그 진나라가 예. 그 금교 예. 그 정책을 쓴다든지 예. 그다음에 전략외교 비슷하게 내가 약하게 보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업신여길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강해 나간다는 정책이 한 나라 민족 안에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이제 다원화된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네가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해? 우리도 똑같은 국가고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내 자주권을 침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나는 게 그 영화 300에서 네. 페르시아 왕이 네. 나는 포용력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투양하면은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받아들인 거죠. 다른 나라는 자기의 고유 가치관이라든지 외교권을 갖추기 위해서 중국에 연대를 해서 동맹국과 함께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 주도의 동맹국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GDP의 한 58% 네. 그리고 50 몇 개국이 이제 모여 있는데 중국의 동맹국은 몇 개나 됩니까? 러시아 이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예. 전 세계 GDP 20%도 안 될 거고 동맹국이라고 해봐야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스탄 나라들 북한이 해가지고 10여 개뿐이 안 되는데 이 편에 누가 쓰겠냐 그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네. 제가 네.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예. 하이에나 외교? 그래, 그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호전적인 표현을 쓴다.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너무 엄청나게 말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호전적인 표현을 쓰니까 네. 북한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너희들도 문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했더니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냐.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는데 우리는 외교라는 거 안다. 더 참을 수 있지만 중국 국내 민심을 우린 또 고려할 필요도 있다. 왜 언제까지나 고개 숙이면서 당하기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이 말씀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 조수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는 상대방을 굉장히 목숨을 죽이는 건데 표현을 갖다 산호정책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경제학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는 부분도 이런 세련되게 하는데, 근데 중국은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들이 몇 번 여쭤봤는데 이런 고위급 관료들한테 국내 민중들한테 보이는 게 더, 봐봐, 우리는 이렇게 강한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된다, 해외에서 이렇게 이런 당당하게 게 나간다. 당당하게 나가는 게 중국 사람 기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래 자신감 있게 당당. 그러니까 좀 국내 사람들한테 그게 더 먹히니까 좀 그런 걸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국제적으로는 잘 먹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오히려 강하면 오해를 많이 꺾이죠. 사. 강하면 꺾이고 대나무처럼 부드러우면은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오해 소지가 큰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 미중 갈등은 짧은 시간에 사실 좋아질 기미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이 글로벌 환경이 미국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면 지금 해외 수요나 이런 분에서 한계가 있을 텐데, 만약에 조 원장님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야, 너네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부양책 정도의 어떤 것들이 먹힐 만한 게 좀 보일까요? 예. 뭐 금리를 낮춰서도 안 되고요. 예. 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네. 당장은 성장률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네. 고용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GDP 성장률도 바로 올라가고. 보이죠. 예. 근데 문제는 한계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현재 한계 고정자산 투자 비율을 보면은 1992년 개혁개방 직후에 보면 한 2.5 정도, 생산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고정자산 투자는 한 2.5 단위만 투자하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왔던 2013년도에는 이게 6배로 올라왔고 지금 현재는 9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투자를 해봐야 네. 실제 3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과잉 투자도 돼 있죠. 또한 그 설비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인건비도 좀 올라갔죠. 중국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베이징과 상하이의 청소부들의 네. 급여가 어느 순간에 지금 1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근로자들 맞아요. 예. 장강 삼각 지역이라든지 환발의 지역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도로 줘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료 들어가고 맞아요. 뭐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아시안 국가에 비해서 2배, 3배 많다 보니까 맞아요.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인프라 투자에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이게 산업 생산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0.1% 정도 금리를 낮춰서 중국에서는 정부가 피리를 불면은 모든 사람이 집 앞에서 나와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데 네. 그렇다고 쓰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유효 수요를 개발시킬 수 없는 상태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제조업이 가장 강하고 시장 경제 국가인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동안 새로운 엔진을 개발을 못했어요. 중국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AI라든지 5G와 관련된 새로운 공장 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상하이와 베이징 간의 두 번째 고속 절차를 끊는다든지, 네. 장수성과 절강성 간에 새로운 노선을 깐다든지, 윈난성과 아시안 지역 간에 운하를 판다든지, 이런 땅 파기, 중국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죠. 이건 이제 땅 파기. 나가고. 근데 그것보다 네. 더 좋은 거는 1조 위에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거. 예, 상품권을 준다든지 소비 쿠폰을 줘서 일정 기간 안에 쓰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소비도 연결되고 생산도 연결될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이런 전략이 오히려 더 지금 먹힌다. 현재에서 먹히지 않을까. 우리 해 회장님이니까 중국하고 한국 기업 간 협력을 많이 제가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오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섹터가 주로 어떤 쪽에 지금 가장 많으세요? 글쎄요, 제가 참 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예. 속이 좀 예. 편치 않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듣고 싶지 않더라도 들을 예. 건 들어야 돼. 도무지 새로운 것, 시시각각 바뀌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 기술 뺏길까 봐 중국 가면 뺏긴다는데 아니면 하면 돈을 안 벌더라도 된다. 과실을 못 갖고 온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직도 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돈을 중국에서 번다 하더라도 갖고 오기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대기업 글로벌 기업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500대 기업 다 맥도날드라든가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돈을 갖고 못 나온다면은 왜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 뺏긴다라는 것. 사실 제가 볼 때요. 우리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규제. 하지 마. 근데 중국은 해봐. 문제되면 그거 생각해보자. 해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중국에 10몇 년 있는 동안에 예. 압도적으로 한국이 유리했지만 계속해서 한국은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중국은 과감하게 나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많은 분야 중국이 기술 분야를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더 많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요. 예. 제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를 주로 하는 것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는데 지금 보면 의료, 미생물, 아니면은 농업, 네. 스마트팜, 네. 바이오, 아니면 최첨단 산업, 반도체라든가 요 정도밖에 없어요. 예. 차라리 어차피 중국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14억이 넘는데 기술 개발 계속 앞서가게 될 것,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앞서가면요, 오히려 전향적으로 나의 것을 필요로 할 때 가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상을 받고 또 합자법인을 설립해갖고 내가 더 큰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가 계속 놓치기만 하는 그런 네.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많이 변했는데 계속 옛날 말을 하는 거죠. 뭐 돈을 못 가져온다. 예, 또 예. 저기 들어가면 다 빼앗긴다. 그리고 기술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몇십 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 전사님이 워낙 이쪽 연구 많이 하시니까 저는 한국의 경험이 중국에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국도 과거에 사실 산업이 굉장히 취약한 농업 중심의 나라에서 중진국 함정 뛰어넘어서 어쨌든 지금 선진국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한국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 정부가 예.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아. 국영 예. 그 기업들을 예. 중심으로 해서 싼 인프라를 예.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어느 정도 자유를 줬고 시장 경제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무역에서도 비즈니스 국제 룰을 준수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물품을 발주를 하면은 한국은 빨리빨리 형태로 해서 어떻게든지 바로바로 납품도 가능했고, 이게 또 가능했던 게 국민 정서, 그 다음에 또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유기업 중심으로 민영 기업들을 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그 부를 뺏길 수 있다, 기업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국의 그 많은 기업들이 노동 그 집약적인 모델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한계점에 봉착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해왔고 그게 경기 불황이 닥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경기를 이끌어갔던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되건 조선이 되건 석유화학이 됐던 이번에 이제 통신 산업이 됐던 그리고 또 그 K 방산이 됐던 K 그 컨텐츠가 됐던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왔는데 중국은 너무 시장을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다 보니까 C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 무협소수 장풍 날리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동맹국 외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시장도 작을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 치우치고 그리고 또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수출 기업이 이제 굴뚝산업들이 한계점에 봉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로 돌리려고 하니까 중국 내수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자기가 1억 달러, 2억 달러 투자 내수시장 개척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유 기업들이 유통망을 잡고 있는데 국유 기업 종업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게 내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내 직장이고 내 천직인데 네 민영 기업들이 어머니 아버니의 일자리를 니들이 왜 뺏어 하면서 진짜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문화적인 차가 이렇게 다르고 시스템의 차가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회 회장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한강 기적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미국과 유럽보다 오히려 한국 경험이 정말 소중하고 지금 딱 그 중진국 그 12,000달러 여기 딱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과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서구 모델도 하나의 모델이고, 예. 중국이 항상 내가 중국은 우리 중국이다. 예. 중국식 현대화, 네. 그다음에 뭐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중국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 세계 여태까지 지금 민도가 그만큼 올라온다고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은 인구가 많은 그런 또 자원이 많은 사회주의 국가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실권 조건 이미 100년 이상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사회주의로 쫙 왔습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고요. 중국이 전면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미국하고 또 많이 달라요. 영국, 글로벌이 독일 없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가 볼 때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다 문을 열어두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중국 뭐 딱 이데올로기로 저건 건드려서는 안 될 형편없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국은 자기들보다 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다고 생각된 나라임에도 벤치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국식 발전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상하이의 또 중소도시를 가서 느낀 네. 것이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산당원들이 네. 우리는 공산당하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 중국이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일을 잘 안 하려는 건 똑같아요. 똑같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중국은 그나마 견제 세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산당의 존재가 드러나더라고요. 즉 공산당원이 그런 말 하더라니까요. 누가 뭐라도 공산당원이 되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권이 있다, 사실상. 그 특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산당이 집권을 해야 한다. 공산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은 너무 넓다. 탁상공론 전체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의 민심이 자기들 공산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정,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나는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공산당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도 견제하고 사회 현장에 나가고 선제적으로 민원을 듣고 정치 협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다 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진짜 진지하게 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쉽지 않다. 하지만 내 지역, 각자가 내 지역을 살린다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중국식 모델로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네. 저는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 인도 같은 나라들이 어쨌든 지금 중간에서 엄청나게 저 외교 정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중소기업인들 만나면 자신이 뭐라 해요? 그 권총에 예. 총알이 딱 3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 중국에서 한번 쏴봤는데 아닌가 봐. 그럼 인도로 가야죠. 베트남이라든지. 네. 총알 가지고 거기서 쏘면은 이제 약발이 먹히니까 중국에서 한 발 쏜다고 먹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2-3발 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못 받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의 꽁대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같이 모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이 같이 또 모이기도 잘하고 그리고 같이 투자를 해서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중국 그런 걸 잘하죠. 예.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같은 성 안에 같이 어릴 때부터 관시를 계속 이어오고 네. 그 관시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했던 펑이어가 아니라 라오 펑이어, 하오 펑이어, 쭈야도 펑이어까지 들어가고 이런 애들끼리 모이니까 절대 배신을 안 하는 거죠. 한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맞아요. 술 한잔 하면 친구가 되고 맞아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맞아요.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못 맞아요. 믿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의 펀드를 모아준다든지 이거와 관련된 자금을 좀 지원해준다든지 그리고 해외 이런 그 고급 정보들을 자유롭게 그 하게끔 흐를 수 있게 한다든지 상관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유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상관학 모여가지고 한 말씀 하고 그러니까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 헤어지거든요. 그래봐야 뭐 아무 그 기업인들 저도 입장에서 맨날 안 그러죠. 참석해봤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실질적인 네.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한국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일본에서 각종 조사 그리고 일본에는 한 20여 개의 경제연구소가 있고 맞아요. 정책연구가 자세하게 있으니까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를 가지고 기업이 맞아요. 보고서 판단해서 의사
판단을 우리가 빠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 이번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미리 일본에서는 예측을 해서 중국 사업들을 위험 부분이 있는 것을 빨리 줄이고 베트남이든 인도로 빨리 움직이자. 그리고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테슬라 기업들도 이제 다른 쪽에 공장을 설립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그 클러스터를 같이 만드는 쪽으로 하자는 게 일본 주장이었고 이게 우리도 이제 나갔고 그다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도 미국이 이야기는 그 네. 중국 주도의 공급망을 이제 탈출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바뀌었듯이 우리도 그런 쪽의 그 중소기업들도 좀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회장님, 제 보기에는 한국이 이번에 미중 갈등 속에서 어쩌면 가장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회장님 입장에서 미중 갈등에 당연히 노출이 된 반도체 같은 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는요. 네. 쓴소리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개인적인 교류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외교할 준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유아 교수님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나는 안유아 교수님이라는 걸 예. 알아요. 근데 예. 다른 사람들은 예.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김유아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다 김유아 교수인데 저 혼자 안유아 어.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 한 명이 안유아 교수고 나머지는 다 김유아 교수라고 하고 김유아 교수 되는 겁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예. 팩트는 안 바뀌거든요. 오케이. 듣기 싫은 그러니까 얘기는 팩트를 무시한다는 거죠. 예, 새로운 걸 알려고 하지 않고 중국은 이런 미국은 이런 무조건 여기서 편견. 예. 벗어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국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중국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미국 패권 전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은 우리에게 더 눈치를 본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윤석열 정부가 더 다가감으로써 중국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한국을 건드리고 싶지만 한국이 미국에 더 다가가면 자기들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긴 거예요. 오히려. 한국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지만 그 원흉인 미국에 대해서 하이에나 외교라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누구를 만나더라도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외교를 하거나 교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중국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뤄나가면 되냐. 동물에 비교한다면 예. 미국 뭐 하이에나 외교라고 한다면 네. 저는 중국을 호랑이라고 비교한다면요. 네. 호랑이가 사람들한테는 맹호예요. 정말 위험한 존재지만 어렸을 때 쭉 같이 자라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반려동물처럼 같이 거죠. 가면 반려 호랑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 유대가 생기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나라들한테 중국은 막 건드리고 하니까 맹호처럼 하지만 한국하고는 우리가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잘 알고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가장 가깝고 관음상제 의식도 가장 같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잘 한다면은 반려 호랑이 반호로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랑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받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이끌어낼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면은 저 또라이, 저 친중파 이렇게 하면 하고 새로운 걸 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빨갱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네. 여기 또 댓글에 쭉 달리겠죠. 네. 저에 대해서. 빨갱이.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또 증권 전문가니까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는 올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반도체 규제라든지 뭐 각종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거기다가 위엔화의 그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6월 달에 경제 지표가 더 높아지면은 다시 한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규율을 상당히 강조를 한 거죠. 회색 코뿔소가 출현되는 걸 여하튼 간에 국가 정책으로 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찔끔찔끔할 거고 시장이 원했던 거를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선 불확실성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험은 높아지고 중국 정부는 위엔화 국제화를 위해서 각종 지수 산출 회사에게 중국 지수 비중을 높여달라. 글로벌 시장에 포함시켜달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이제 제대로 먹히지가 않으니까 네. 중국에 투자되고 있는 외국 자본들 중에서 해외 연기금이라든지 해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은 700조, 채권도 비슷한 700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은 돈을 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빼온 자금들이 ETF 형태로 해서 일본에 들어간다든지 국내 증시에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 친 것도 중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증시가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투자를 강조를 중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밸류에이션이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이제 그 금요일쯤 되면은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이 발표되는데 네. 이번에도 상당히 안 좋아질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디프레션 상황이 진행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중국 증시는 좀 조정 국면이 들어올 수밖에, 조정 국면이라는 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투자가들을 보호해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네. 현재는 중국 투자와 관련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달라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두 분과 그 중국 경제 현황과 그리고 미래 우리 한국의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의 주제는 항상 끊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전례 없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 앞으로는 어쩌면 일어날 금융 그리고 군사 전쟁까지 어쨌든 많은 지금 불확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자는 이걸 지혜롭게 이용하면 나보다 좀 더 뛰어난 기회를 또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는 거는 균형 있게 보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